1945년 일본 땅 위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면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발로 숨지게 되고 폭격 지역은 폐허로 변해집니다. 이미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던 일본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고작 4년의 교육을 받은 시골 출신 여성이었지만 놀라운 사업 감각이 있는 여성인데요. 모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애썼던 시대에 그녀는 3년 만에 300만엔 하나로 약 2612만 원을 벌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잘 벌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아름답기까지 하여 그녀와 마주치게 된 남자들은 모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사람들에게 악녀로 불렸으며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이후 일본에서 최초로 극형을 집행받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쩌다가 악녀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을까요? 20세기 초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타마현은 일본 간토 지방 중부에 위치한 내륙현입니다. 남쪽으로 도쿄도와 접해 있으며 도쿄 도시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이타마현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오랫동안 도쿄에 공급되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 고바야시 카오는 1908년 사이타마현 오오사토군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7명의 자녀를 두었고 카오는 5번째 아이였습니다. 카오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여 그녀의 부모들이 9명의 가족을 부양하기가 몹시 어려워 카오의 어린 시절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카오는 초등학교 4학년에 결국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생들을 돌보는 동시에 집안일과 농사일까지 도와야 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인지 카오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고 점점 강한 성격으로 변해갔으며 또 형제들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고기 요리를 먹게 되었을 때도 카오는 자신이 받은 먹이 적다고 화를 내며 접시를 엎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카오는 성격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신도 혐오하며 농부인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카오는 종종 마을의 부유한 젊은이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카오는 집안이 가난하여 끝없는 농사일을 해야 하여 부유한 사람들의 한가로운 삶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카오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도쿄로 떠났습니다. 배운 게 별로 없는 카오는 여관에서 하녀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농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카오는 아주 영리했었는데 얼마 안 돼 인간관계를 다루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오의 돈에 대한 욕망은 점점 더 커졌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욕망으로 그녀의 후일담에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개방적이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여성은 결혼 상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고 집안에서 결혼 상대를 정해주었습니다. 카오도 이런 사회 분위기의 피해자였는데요. 1930년 22살의 카오는 부모의 결정에 따라 27살의 고바야시 히데노스케와 결혼했습니다. 히데노스케는 젊은 남자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는 자주 아팠고 만선적인 임지를 앓고 있었으며 키도 160c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아니나 다를까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요. 카오는 마음속으로 남편에 대해 불평했지만 모든 걸 참아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안의 가장인 남자가 모든 일을 결정했었고 여성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혼 1년 후 두 사람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카오는 딸을 낳게 되어 일가족은 비록 부유하지 않지만 작은 잡화 가게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여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히데노스케는 건강이 나빴지만 역시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자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히데노스케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신체적인 건강은 온전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성격이 예민해져 쉽게 화를 냈고 또 알코올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데노스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카오에게 맡겼습니다. 사실 카오는 이에 대해 불만을 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집을 떠난 후 카오는 오랫동안 집안일을 혼자서 책임져 왔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카오는 직접 사업하여 돈 버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요. 카오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 벌 생각뿐이었습니다. 패전한 일본은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물자가 부족했는데 지배자들은 귀한 물자를 모두 몰래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는 폭등했고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굶게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카오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카오는 자전거, 김치, 각종 특산물, 특히 사이타마현의 특산품인 고카보를 팔았습니다. 카오는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지만 불행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1952년 10월 2일 카오의 44살 남편 히데노스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오와 사귀던 젊은 경찰 나카무라 마타이치로도 2년 후에 그녀를 떠났습니다. 또 외동딸도 그녀와 연락을 끊어 중년이 된 카오는 고독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오는 고향을 떠나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경치가 아름답고 온천이 많았는데요. 정신적인 의지처를 잃은 카오는 다시 돈을 버는데 집중했습니다. 카오는 전에 모아둔 돈과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사업 감각을 바탕으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매우 잘 되어 1년 후 그녀는 또 레스토랑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 역시 큰 인기를 끌어 불과 3년 만에 카오는 300만 엔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큰 돈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카오가 스스로 일찍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성공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일부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항상 진한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게다가 가부인데 돈을 어떻게 벌겠어?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어 카오의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오는 이에 개의치 않았는데요. 그녀는 온천 호텔을 소유하는 걸 꿈꿔와 사업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여러 곳을 탐색하다 근처에 있는 일본 각 호텔에 눈길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은 개업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경영난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호텔 주인 우부카타 카마스케는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방에 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싶은 카오는 일본 각 호텔에 투자하여 주주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오와 카마스케가 사업 협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호텔 주인의 부인이 갑자기 실종되었고 52살의 카오는 호텔 주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카오는 많은 돈을 들여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찰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각 호텔은 이미 경매를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오가 카마스케에게 속았던 건데요. 그러다 1960년 섣달 금은날에 카마스케도 그의 전부인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더욱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이전부터 카오가 일본 각 호텔의 안주인을 해쳤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제 사장마저 사라지자 사람들은 더욱 카오가 호텔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오가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각 호텔의 빚까지 떠안게 되어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신고받은 경찰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바로 조사를 시작하여 숨겨진 3건의 형사사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형법에 적혀 있다고 농담합니다.
사실 카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사람을 해치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서입니다. 카오는 전 남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자 몸팔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상, 전기료, 장수원 등 돈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빚을 갚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경제적 손실이 없이 살아남을 수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그냥 돈을 아끼는 것에 불과했는데요. 카오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불법 사업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일반인들끼리 쌀, 설탕 등 중요한 물자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요. 카오는 바로 이를 기회로 여겨 잡화 가게를 운영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금지된 물품을 몰래 거래했습니다. 카오가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경찰의 의심을 사게 되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모두 가난했었는데 어떻게 그녀만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조사하러 온 경찰이 바로 나카무라 마타이치로였습니다. 그는 당시 25살로 젊고 잘생겼는데요. 카오는 그를 딸에게 소개하여 사위로 삼으면 자신의 불법 사업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카오는 돈으로 나카무라를 매수했고 나카무라는 카오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결국 18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생리적인 거에 대해 만족하게 된 카오는 나카무라에게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만약 그가 자신을 버리기만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카무라의 보호를 받게 된 카오의 사업은 더욱 번창해졌는데요. 두 사람은 자주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얼마 안 돼 카오의 남편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남자든 아내의 외도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인데요. 그 후 히데노스케는 매일 카오를 감시하며 두 사람이 못 만나게 했으며 또 카오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 카오가 이혼을 하자는 요구에 강력히 반대했는데요. 히데노스케가 이혼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앞으로 살아남기도 힘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카오와 나카무라는 감시를 당해 제대로 만날 기회조차 없어 그냥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겨우 만나 욕망을 해소한 후 함께 있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야. 이 말이 나오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사악한 생각이 들어 결국 카오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1952년 10월 2일 남편 히데노스케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카오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처럼 히데노스케에게 시아나칼륨이 든 감기약을 준비했습니다. 히데노스케는 약을 마시다가 이상한 맛을 느꼈지만 여전히 모른 채 약을 전부 마셔 곧바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히데노스케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숨졌다는 소식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카오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법의학 검사 결과 히데노스케는 뇌 질환으로 세상을 돌아간 거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히데노스케는 원래부터 건강이 나빠 경찰의 검사가 알리게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카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카오는 본인이 원하던 대로 나카무라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는 사실 카오의 돈만 바랬고 나이 든 여자와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 안 된 나카무라와 카오의 관계는 나카무라의 상사에게 들키게 되어 나카무라는 바로 뇌물 혐의로 경찰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인연 후 나카무라는 더 이상 카오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카무라는 한 젊은 여자와 결혼하고 카오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충격받은 카오는 나카무라의 집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받아달라고 애원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카무라의 신부에게 약을 먹이겠다고 협박했지만 나카무라는 카오를 무시하고 그녀가 준 돈만 받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나카무라는 카오가 나이가 많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카오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거할 때 아주 역겨운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나카무라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토한 이후 바로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나카무라는
식탁에 앉아 가오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오는 그에게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릇에 담긴 것이 어젯밤 자신이 토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토할 것 같은 나카무라는 덜커덕 일어서 분노의 가오에게 욕설을 퍼부으려고 했는데 가오는 바로 앉아 그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나카무라는 두려움이 느껴져 본인도 가오의 전남편 히데노스케처럼 될까봐 겁이 나 서둘러 가오를 내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가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스시오바라시로 갔습니다. 가오는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했는데 당연히 특별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때로는 손님을 붙잡기 위해 가오는 손님과 무료로 관계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또한 가오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가오는 일본 각 호텔에 눈독을 들였는데요. 하지만 호텔 주인과의 협상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가오는 일본 각 호텔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주인 카마스케는 호텔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호텔 경영도 잘못하여 사업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가오와 결혼하면 호텔 사업이 번창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 카마스케는 아내에게 50만엔, 하나로 약 435만원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오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오는 카마스케와 함께 놀러 갔다가 만약 당신 아내를 없애면 그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건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카마스케는 가오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리도 있습니다. 가오는 위자료 협상에서 위자료 30만엔, 하나로 약 261만원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카마스케의 아내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가오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호텔에서 일하는 오오누키 미츠요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미츠요시는 이전에 노숙자 생활을 했던 가난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오직 일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36살이었지만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요. 가오는 며칠 동안 미츠요시와 접촉하며 미츠요시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가오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미츠요시를 완전히 조종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가오는 미츠요시 앞에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모노 자락을 들어 올렸는데 다리 사이에는 여러 장의 고액권의 돈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미츠요시는 그 유혹을 견딜 수 없어 가오의 말에 꼼짝 못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가오는 미츠요시에게 일이 성공하면 이만엔 하나로 약 17만원의 보상을 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츠요시는 바로 그녀의 말에 동의했는데요. 1960년 2월 8일 미츠요시는 사모님이 잠든 사이에 끈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가오는 술을 들고 사장부인 곁으로 다가가 미츠요시와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녀는 사장부인의 머리에 꽂혀있던 빗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꽂으며 이렇게 좋은 물건을 버리다니 아깝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빗은 나중에 그녀를 체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숨진 피해자를 보일러실로 들어가 바닥을 파헤치고 숨긴 뒤 시멘트로 덮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 사람만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카마스케는 아내가 참변을 당한 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오가 아내를 해친 이후 보일러실 바닥에 묻었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에 가오와 미츠요시는 깜짝 놀라게 되어 밤새 사모님을 바닥에서 꺼내 숲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가오는 200만엔, 하나로 약 1741만원을 들여 호텔을 리모델링 했는데 나중에야 카마스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돈을 날리게 된 가오는 분노에 빠져 미츠요시에게 카마스케를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방법은 역시 독약을 쓰는 것이었는데요. 어느 날 카마스케는 술과 된장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하여 겁에 질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로 집을 떠났습니다. 계획이 실패되자 가오는 억지로라도 그를 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1960년 섣달 금운날
저녁 식사 후 카오는 카마스케와 미쯔요시가 있는 방으로 마시는 차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카마스케가 방심하는 틈을 타 두 사람은 밧줄로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두 사람은 카마스케를 호텔 복도 아래에 묻었습니다. 카마스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카오는 곧바로 미쯔요시를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카오는 미쯔요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머리가 나빠 언젠가는 비밀을 폭로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오가 미쯔요시를 어떻게 해치리라 생각하던 중 경찰이 우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전부 근처 이웃들 덕분이었는데요. 일본 각 호텔 주인 부부가 잇따라 실종되자 이웃들은 카오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오는 카마스케가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카오가 훔친 빚은 호텔 사모님의 어머니가 선물한 것이어서 그녀는 항상 소중히 여기며 빚을 머리에 꽂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어떻게 카오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바로 카오를 체포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침 도둑질하던 미쯔요시를 체포했습니다. 미쯔요시는 곧바로 두 사람이 호텔 주인 부부를 해쳤다는 사실을 자백했지만 카오는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카오는 여전히 자신의 매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하여 증거물을 제출하자 카오는 결국 본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각 호텔 주인 부부 실종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익명의 편지를 여러 통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카오의 전 남편이 숨지게 된 것도 수상하다며 카오가 분명 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동안 카오는 자신이 시아나칼륨으로 남편을 해쳤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 남자친구 나카무라도 공범이라고 밝혀 나카무라도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널리 알려지며 사람들은 카오를 일본 악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8월 도치기현 지방법원은 카오와 미쯔요시에게 고의상해 유죄를 판결하고 주모자인 카오에게 극형을, 미쯔요시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카오의 전 남자친구 나카무라는 계속 자신을 무죄라고 주장했고 또 증거가 불충분하여 고의상해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불법으로 사격도구를 소지한 혐의로 1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후 카오는 항소하기 시작했는데요. 1965년 9월 도쿄 고등법원은 재판을 열어 카오와 미쯔요시에게 극형을, 나카무라에게 1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에 다시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기각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카오는 정성껏 화장하고 판사를 매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이상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나는 극형을 당하지 않을 거야. 여자잖아. 전에 여자가 극형 당한 적은 없어. 그렇지? 10년 후에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카오는 극형 선고가 확정된 후에도 본인이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교도관에게 애교를 부리며 극형만은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는데요. 카오는 사람 목숨을 불밭의 잡초처럼 여겼고 자기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 6월 10일 교도소장은 카오에게 내일 극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통보했지만 카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시를 먹은 후 1970년 6월 11일에 카오는 드디어 극형을 집행받았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최초로 사형을 집행받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카오가 일본에서 최초로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은 아니었는데요. 1951년 7명의 자녀를 키우던 야마모토 히로코는 빚 때문에 돈을 빌리려고 채권자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채권자 부부는 히로코에게 돈을 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비웃으며 돈이 없으면 몸을 팔 수도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히로코는 충격을 받아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 히로코는 채권자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도둑질하다가 채권자의 아내를 해쳤는데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채권자는 구조되었지만 며칠 안 돼 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히로코는 체포되어 1949년 12월 26일에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히로코는 정토진종에 귀의했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깊이 후회했습니다. 결국 히로코는 범죄 동기, 적극적인 자백 태도, 정신질환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특별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최초로 사면받은 극형수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사례였습니다. 히로코와 반대의 사건이 또 있는데 1960년 11월 6일 16만엔 하나로 약 139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스기무라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유산균 음료에 농약을 넣어 시어머니를 숨지게 했습니다. 추후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크게 실망했는데요. 시어머니의 숨진 원인은 뇌졸중으로 진단받게 되어 스기무라는 자신의 범행을 계속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음 달 14일에 스기무라는 이웃을 방문하여 살충제를 바른 말고기를 먹여 이웃을 해쳤습니다. 하지만 이웃집은 더 가난했고 스기무라는 온 집안을 뒤져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스기무라는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일 후 스기무라는 다시 된장국에 독약을 넣어 상인 친구를 해쳐 13,500엔, 하나로 약 11만 원이 되는 돈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독약의 양이 적어서인지 피해자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10일 후 스기무라는 또 다른 친구를 해쳐 15엔, 하나로 약 130원밖에 훔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다 스기무라의 집에서 된장국과 음식에서 고농도 농약 성분을 발견했고 스기무라가 계속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기무라는 1963년 3월 28일에 극형을 선고받아 2차 세계전쟁 이후 일본에서 두 번째로 극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1970년 9월 19일 그녀는 사형을 집행받았습니다. 한 유명 작가는 가오는 보통 여성과 다르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여성 범죄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유혹이나 지시 혹은 충동적인 감정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오는 달랐습니다. 가오는 스스로 판단하고 범죄를 주도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만약 가오가 제때 체포되지 않았다면 분명 더 많은 사건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헤븐 스테이션, 천국의 역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내용은 예술적으로 각색되어 가오는 사랑에 괴로워하는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직접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